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2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정말 눈 뜨면 월요일인데 눈 감고 다시 일어나면 금요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요즘 되게 정말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겨우겨우 일어나거든요.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어젯밤에 몇 시간 잤나 보니까 그래도 어제는 6시간 정도는 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서 그죠? 잠을 못 자서 걱정인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잠이 부족하고 6시간을 자도 더 자고 싶고 보통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스트레스 풀고 축구하고 뭐 그러면서 토요일 날 좀 푹 자는 편인데 토요일 날 밤에 자면 일요일 아침까지 거의 한 8시간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6시간 요즘 보면 저도 40대 중반쯤에 그때 뭐 약간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때는 막 새벽 2시, 3시에 막 잠이 깨고 새벽 4시 되면 잠을 2, 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잠이 깨면 잠이 오지 않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 나이에도 뭐 잠을 이렇게 많이 자고 싶고 잠이 또 잠을 자면서 잠 잘 설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 관련된 기사인데 작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암 이대로 두시죠. 의사 돌직구 웰다잉 택한 이어령의 한마디라고 최철주의 독거동남이네요. 독거노남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금요일 순서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항상 조금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 최철주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님이시네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6월의 세 번째 월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한 5년 반 지났다 그죠?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도착한 제이 박사와 이야기 중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두웠다. 이어령은 한 달 전 서울 평창동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내게 이런 부탁을 했다.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만한 좋은 의사 없을까요? 내가 암투병 중이요. 라고 그때 먼저 말씀을 하셨었네요. 신문사 퇴직 후에 이곳저곳에서 웰다잉 강의를 하러 다니던 중 나는 그가 앓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이어령은 딸 이민아 목사가 몹시 아팠을 때인 2011년 7월에도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고 그때는 지금이나 이어령은 암치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줄 의사의 조언을 간절히 희망했다.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도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2017년 내가 이어령에게 처음 추천했던 제이는 웰다잉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독특한 의료인이었다. 미국에서 25년 동안 암 연구와 치료에 전념해 왔고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일하며 지켜온 명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제2의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는 의사이면서 토속적이고도 철학적인 화두를 자주 던지는 말재주꾼이라 이어령의 시선에 딱 꽂히기 좋은 인물이었다. 이를테면 말기 환자 가족이 그에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며 아니요. 그렇게 맡기면 나중에 찾아갈 게 없어요. 나도 별로 할 게 없고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말기 단계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웰다잉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을 넌지시 던지곤 했답니다. 제이는 말기암 치료의 최종 단계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를 강조해온 흔치 않은 의사였다. 나는 이혜령에게 그의 평소 생각을 미리 설명해 두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이혜령은 자신의 여러 가지 증상과 검사 중 겪는 고통, 갖가지 상념을 소상하게 나열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지금 20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책도 여러 권 써야 하고 방송 프로그램도 있고 꼭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창하던 그의 말이 여기서 그쳤다. 한참 후에 그는 이게 그동안 내가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자료와 의무 기록 사본이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온 봉투 속에서 서류를 꺼내서 제이 앞으로 내밀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녁 식사가 거북하게 느껴졌는데 제이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이혜령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고는 한참 후 아무런 수식어도 붙이지 않은 채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장관님, 암을 이대로 놔두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시면서요. 나는 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3년 사시게 되면 3년치 일하시는 거고 5년 사시게 되면 5년치 일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치료 방법입니다. 그냥 암을 이대로 놔놓고 살면서 나는 암 환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암 환자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암을 고칠 수 있을까 막 그 치료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일하시는 게 낫겠다. 그게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나는 제이가 그토록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제이의 권고안은 오래전 그의 딸이 선택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혜령은 허참하고 가볍게 웃어 넘겼다. 세상에 가장 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언어마술사 이혜령에게 제이는 가장 짧고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 나는 참으로 잘 조화된 질문과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혜령의 긴 질문은 서류 속에 있었고 제이의 답변은 인생을 다 산 할아버지의 농축된 식견처럼 표출됐다. 이혜령은 한식 요리를 먹으면서 마지막에는 하얀 밥에 나물 조금, 그 위에 고추장 한 숟가락 듬뿍 넣고 참기름까지 주룩 흘려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었다. 침묵의 식사 시간을 메우려는 듯한 이혜령의 재빠른 즉석 요리 솜씨를 제이는 재밌다는 듯 쳐다봤다. 이혜령은 그때 어떤 암 환자 이야기를 꺼냈다. 가장이 중병에 시달리면 가족들의 속내도 복잡하게 얽힌다는 것이었다. 환자를 둘러싼 세상의 단면을 우스갯소리로 풀어내자 우리 셋이 모두 큰 소리로 웃었다. 한참 후 제이가 자신의 소견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살기 위해 치료받을 것인가, 치료받기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환자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이혜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래요가 유일한 코멘트였다. 언제나 긴 문장이었던 그의 말솜씨에 변화가 생긴 것을 나는 주목했다. 그의 눈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다. 헤어질 때 그가 내민 손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 제이 의사 선생님이 누구신지 우리 성주12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 예,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근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투자를 하느냐고. 그죠? 예.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노후에 소중한 이 시간을 갖겠다라는 건데 투자를 하시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참 그 헛되게 너무 많이 쓰는 걸 많이 봅니다. 그 헛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실현 불가능한 거에 대한 시간 허비입니다. 저를 사칭해서 이제 문자 막 돌아다니는 거 봐도 자 무료 입장해가지고 뭐 하면 뭐 몇백 퍼센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칭 문자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혹해서 그런 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정말 그럴 수 있나 가서 얘기 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된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워런 버핏도 한 26%, 피터 린즈가 27%, 29%, 그리고 존 템플턴이 평균 수익률이 20%, 연입니다. 연, 월이 아니라. 예,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건데 단기간에 내가 월 어디 보면 뭐 단타 매매 해가지고도 뭐 월 한 30에서 한 100% 벌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광고하는 데도 많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한 공부는 다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시간. 그래서 내가 정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막 이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선생님도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거죠. 살기 위해 치료받을 것인가, 치료받기 위해 살 것인가. 네. 이 선생님은 제2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라는 걸 아시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3년이 걸렸던 5년이 걸렸던 죽을 때까지 치료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치료를 하느냐? 치료를 하면 네, 3년이 아니라 10년 다시 20년 30년 그 시간에 벌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2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말기 암 환자에서 조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초기나 뭐 1기, 2기, 뭐 3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치료에 전념을 좀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오늘 또 좋은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말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그리고 today is presen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좀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이창용 일단 긴축 스톱 이젠 파월 입에 달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때문에 워낙 이제 실물 경기가 많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한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기사를 그래도 항상 읽어봅니다. 금통이 있고 나면 한국은행이 18개월 만에 금리 인상 페달에 발을 뗐다. 네,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이 심해지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어다. 이유가 나오죠.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그건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고요. 금통위원 6명 중에서 인상 의견을 낸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금통위는 앞선 7차례 회의에서 연달아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이번 동결로 인상 행진은 일단 멈춤이 됐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 3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 3%대 초반을 예상한다면서 그렇다면 굳이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 이 경로대로 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총재께서 이날 불확실성을 31번이나 언급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인지 모를 때는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갈지 말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왜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멋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물가가 잡히는 건지 더 올라가는 건지 근데 지금은 애매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췄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창용 총재께서 하신 얘기만 이렇게 코멘트 돼 있는 것만 좀 읽어드리면 경기나 금융 안정도 고려하지만 그간 생각해온 디스인플레이션 의 경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도 말씀하셨네요.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결정이 숨고르기 성격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셨고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물가 목표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텐데 몇 개월 새 그런 변화가 나타날 여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금통위원 6명 중 5분이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아무튼 금리 인상의 기조가 여기서 멈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그 미국의 연준하고 비슷한 행보,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그죠? 또 그 말씀하셨습니다. 페드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요인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요 얘기도 하셨고요. 또 변동 환율제 하에서 한미 금리 차에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면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 1년 6개월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채 3년물에는 어떻게 됐나 0.046%포인트 내린 3.599입니다. 10년물은 0.044% 내린 3.595 거의 비슷하다 그죠? 한 3.6% 정도 되고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3.9 미국의 2년물이 어제 보셨죠? 가장 큰 높은 수준인 4. 어제 7이었나요? 그런 상황에서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한 0.3% 정도 차이 난다 그죠? 장단기 금리가 아니라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정책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금리가 중요하고 이 시장의 실질 금리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시중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통화 가치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 SBS의 경제 살롱 저녁에 이제 가서 녹화를 한 게 아마 올라와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 10% 10년물 국제금리 주고요. 그리고 브라질 뭐 13, 14% 이렇게 금리를 높게 주지만 미국채 팔아가지고 브라질 국채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통화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해서 한국 채권 다 팔아가지고 미국 채권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 그 부분이 어제 방송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M 주총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지분 18% 기관 투자가 표심은 어디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SM 기사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이게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됐죠. 이승원 회장의 지분 14%를 떠왔으니까 14.8%를 4,228억 원에 확보를 했고, 그죠? 남은 지분 3.65%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 계약이 없는지 그걸 제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총을 간다면 이면 계약이 있는지. 근데 이게 뭐 그 경영진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하이브의 주총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2만원 가격으로 요 정도 떠왔는데 남은 3.65에 대해서 혹시라도 12만원이 아니라 이승만 회장이 그 전에 카카오한테 요구했던 7천 몇백억을 맞춰주기 위해서 남은 3.65를 뭐 3천억 4천억에 사준다. 혹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남은 지분에 대한 이면 계약이 없는지. 혹시 다른 분들이 주총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가 12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냅두면 오히려 12만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이브가 원하는 수량을 다 못 삽니다. 오늘도 지금 2,900원 빠졌는데 12만 3,400원이네요. 한때 13만원까지 올라가기로 했으니까요. 하이브가 계산한 공개 매수 자금이 7천억인데, 예, 여기서 이를 위해서 계열사에서 단기 차입한 자금이 3,200억이나 되네요. 만약에 14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필요 자금이 9천억이 되고, 네, 이러면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아주 기사를 잘 쓰셨네요. SM 인수에 성공해도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현대차가 2013년도에 삼성동 땅에 대해서 그때 공정 가치가 뭐 3조 얼마였는데 결국 10조 5,500억인가 주고 샀잖아요. 예, 삼성을 제끼고 샀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승자의 저주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승자의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샀으니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뭐 100주를 사든 아니면 지금처럼 SM엔터 주식을 갖다가 뭐 7천억을 들여서 뭐 4천억을 들여서 12만원에 사든, 중요한 거는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 예, 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사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SM엔터 지분 구조 어떻게 되나, 요 지금 쭉 표를 보시면 그죠? 예, 하이브 매매 대금을 지금 22일 날 납부를 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14.8, 국민연금이 8.9, KB자산운용이 5.12, 이수만 3.65,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9만 원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 카카오가 들어오면 카카오가 9.05% 되면서 다른 지분율은 약간 희석됩니다. 자금력이 넉넉한 쪽은 오히려 카카오다. 만약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를 14만원대로 올려 역공에 나섰을 경우 판세가 뒤집어질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1,5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서 충분한 실탄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이 카카오엔터가 싱가포르 투자청 GIC와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중 1차 잔금 8,975억 원이 곧 유입된다.
기존에 받은 투자금 5,627억 원을 합치면 총 1조 4,600억 원의 투자 활용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활용할 경우 공개 매수 단가는 주당 최대 14만 1,000원이라고 분석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 매수가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죠. 앞으로 SM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다음 달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해지는데 제가 3월 26일로 알고 있었는데 3월 31일인가 봅니다. SM의 기존 이사진은 모두 물러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SM이 제안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 하이브는 해당 후보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거고, 하이브와 이수만의 보유 지분이 18%인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8.9, KB자산 5.1, 컴투스도 있습니다. 4.2 가진 지분 역시 다 합치면 그렇네요. 다 합치면 18% 나오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기관 투자가의 표심은 안개속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은 과거 이수만에게 반기를 든 전력이 있어서 반이수만 세력으로 분류되어 왔고, 세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싸움이니까 그죠? 세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난해 주촉에서 이수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온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곽준호 감사 후보에 찬성표를 던져줬다고 합니다. 반대로 컴투스는 이수만 측 우호 지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다만 이들 모두 과거 결정과 앞으로 행보는 무관하다면서 중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B자산운용 관계자도 수익률을 고려한 결정일 뿐 특정 세력의 우호 또는 반대 지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맞는 말이죠. 송재종 컴투스 대표는 지난 10일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이익과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것도 모범 답안이죠. 소액주주 1% 미만 보유가 지금 52,139명의 표심이 더욱 소중해졌는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이브는 SM의 지배구조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SM 현 경영진은 SM 아티스트가 뒷전으로 밀리며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SM과 하이브 경영진은 모두 의결권 수거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지금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하이브 둘 다 SM의 그동안의 잘못된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SM 주주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 모두 컴투스까지 이 지분의 가치가 확실히 제 가치를 찾은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됐든 하이브가 됐든 이게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백기사 노릇을 하면서 두 회사 모두 또 주주가 있잖아요. 그죠? 두 회사 모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는 어차피 9만 원에 그 공시까지 한 상황이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이수만 회장의 3%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거 외에 그런 계약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주주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집값 8억 빠질 때 전세는 9억 넘게 폭락을 했다. 이런 낯선 일이 왜? 라고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책플미 하면서 오늘 밤에 발표된 이제 PCE 하면서 이제 주거비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주거비 이런 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집값이 8억 빠질 때 전세는 9억 넘게 폭락했다. 전세가 렌트비나 똑같은 뭐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전세금을 1억을 덜 주게 되면 그 1억만큼 우리가 예금 넣어가지고 4%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1년을 맞는다. 벌써 1년이네요. 주택시장은 이전 정부에서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직접 문재인 정부와 반대 방향인데다가 매매 가격보다 전세값이 더 떨어지는 매우 낯선 길이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1년 10월 하락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말까지 잠정적으로 18.9% 내렸다. 와, 서울이 24.6% 하락했네요. 집값 4분의 1 토막이 날아냈습니다. 이건 조금 정말 시세 통계도 정도가 좀 덜하긴 해도 보기 드문 수치로 보여준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실거래가보다 3개월 늦게 지난해 2월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1년 새 9.5%나 내렸는데, 실거래 가격이 시장 동향을 빠르고 더 큰 폭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체 재고보다 거래량은 적지만 시장을 앞서 움직이는 실제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거래된 개별 단지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면 2021년에서 22년 최고가의 반토막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지금 가장 많이 내린 세종과 대구, 세종하고 대구가 많이 빠졌네요. 이미 이전 고점의 절반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야, 세종시 H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4억 9천만 원으로 21년 최고가가 11억 5,500이었네요. 43%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내린 전세값이라고 해서 지금 표가 있는데요. 21년 말 대비 지난 1월 변동률인데, 21년 말 대비 지난 1월이니까 1년 딱 지난 시점에서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9.5 빠지고 전세 가격은 11.7% 빠졌고요. 서울이 9.3, 전세 가격은 14.2, 노원구가 15%씩 빠졌고, 송파구도 마이너스 10% 빠지고 전세 가격은 16.7이나 이렇게 빠졌는데, 세종시가 매매 가격이 21% 빠지고 전세가도 24%나 빠졌네요. 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 50% 넘게 빠진 단지가 나오고, 서울도 40% 넘게 빠진 단지가 나오는데, 인천 청라지구의 아파트가 12억 9,500 하던 게 6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참 변동성이 커졌다, 그죠? 제가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방송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게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도 변동성이 이거는 2008년, 9년, 10년, 11년도에 지나가면서 한 30% 정도 빠진 것보다 훨씬 지금 심각하네요. 5년 새에 전세 대출이 130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요즘 전세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한 다른 요인이 전세 금융화인데,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도 빚으로 쌓아 올린 가격이 무너져 내리는 양상인데, 2017년도에 533조 7천억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요 794조가 되면서 한 50% 늘었네요. 그리고 2017년 초에 40조 원에 못 미치던 대출액이 지난해 10월에는 170조 원을 넘어서면서 4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이게 뭔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이 좀 전에 거의 800조까지 됐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전세대출이 주택구입 관련 대출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이 전세대출이 40조 원에 못 미치던 대출 금액이 작년 10월에 170조까지 4배가 늘었네요.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집을 사면서 빌린 돈이고요. 샀거나 아니면 사놓은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린 게 지금 800조 가까이 되고, 전세 대출이 170조.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났었다라는 거네요. 용도 조사에서 보증금 마련 목적이 2017년도에는 7.1%였다가 작년에 14%로 2배나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 급등에 대한 충격을 받는 부분이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변동금리 비율이 이 대출금의 76.4%라고 하고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 40% 정도가 변동금리를 적용을 한다는데, 문제는 빚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데 있고요.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한국 가계 부채 비율이 206.5%나 되네요. 200%가 넘는 나라가 35개 중에서 6곳인데 한국이 5번째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지금 한국 가계의 부채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되네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배. 전세시장도 대출 의존이 심해지면서 금리가 좌우하게 됐다. 전세는 전통적으로 세입자가 모은 돈만큼 보증금으로 맡기는 목돈 저장소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보증금에서 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전세값에 거품이 적지 않게 낀 것이다. 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중국 챗봇에서 본 희망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중국 챗봇에서 본 희망이 무엇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밌는 기사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챗 GPT는 사용 불가능 국가로 나온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해야 하는데 중국 번호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번호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챗GPT에 가입한 건 중국 챗봇의 응답과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는데, 이 중국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지난 9일 중국 최초의 챗봇 챗위안이 출시가 됐고요. 6일 만인 돌연 서비스가 중단됐다네요. 무슨 답변이 정부의 심기를 거슬렸을까? SNS에는 챗 위안의 캡처 답변이 부스러기처럼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챗 위안이 투자 부족과 부동산 버블, 환경 오염, 기업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을 했네요. 중국 정부나 언론에서 비관적 경제 전망은 금기어라고 합니다. 아니 경제 전망도 이렇게 함부로 못하나 봅니다. 여론을 흔들고 정권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은 침략 전쟁이라고 했고, 특히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에 대한 평가를 묻자 질문에 규칙을 위반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입력해달라.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사태나 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말했다가는 공무원 자리를 내놔야 할지도 모르는 대한 평가는 현지인들과 대화에서는 언감생심 꺼내기 어려운데,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갑분싸를 경험하기 마련이라고 하고요. 같은 질문을 챗 GPT에다가 던져봤더니 꽤 중립적으로 답변한다는 인상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과당 부채, 수출입 불균형 등으로 경제적 조전에 직면해 있다 등등. 이렇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중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국내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인민의 자유와 민주성에 문제를 던진다. 이런 답변을 했었네요. 지난 21일 중국 푸단대 자연언어 처리 실험실이 두 번째 챗봇 모스를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차세대 AI 언어 모델 원신이엔 문심1언을 출시를 했는데, 네티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AI는 정치적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을 했고요. 중국은 챗봇을 가지더라도 검열로 왜곡되는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방형 AI가 나오면 프로그래머보다 더 많은 콘텐츠 검열 직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AI 챗봇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중국을 보면서 위안이 된다. AI보다 창의적으로 검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으니 말이다. 되게 재밌게 적으셨네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아주 신랄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프랑스 마트의 K푸드 매장 오픈 20일 만에 하루 최대 500만 원 매출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워메신 음악.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넘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